안녕하십니까. 행동경제학으로 유태인 금융 바로 보기 그 세 번째 꼭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김영환 교수 닥터 파이낸스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자기과신의 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과신이라고 하는 건 행동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인해서 성공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로스차일드가 그거 덕분에 성공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자기과신 때문에 로스차일드가 실패를 하게 됐는가, 그래서 존재감 없는 그런 은행으로 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거기서 비스마르크 얘기하고 좀 대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로스차일드의 영국 원스턴 매너에서 제가 또 사진 찍었던 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이것은 니얼 퍼거슨의 전선의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 그 책 기반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거는 워털루 전쟁 이전부터 큰 뱅커였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큰 뱅커는 큰 뱅커인데, 도대체 19세기에 들어서서 나폴레옹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유럽 전체를 휘어잡는 그런 큰 손이 됐을까? 정말 호프 가문이라든가 베어링스 아니면은 슈레더스 이런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등 최고의 뱅커, 2등과의 규모 차이가 10배가 날 정도로 그런 뱅커들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리고 유럽 각 왕가들이 절대적으로 로스차일드에 의존했고, 키 인포메이션, 핵심 정보들을 로스차일드한테 먼저 보여줬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같이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왜 자만해서 실패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로스차일드의 5 형제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도시의 지점망을 이루면서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성공했다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 성공 요인은 급변하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차익 거래라는 걸 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비트라지라고 한 건데요. 차익 거래,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비엔나 등 다양한 국가에 5 형제들 지점망이 있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똑같은 금, 똑같은 채권 이렇게 했을 때에도 런던의 가격하고 파리의 가격하고 다르네? 똑같은 금인데도 나폴리하고 비엔나하고 가격이 다르네? 그러면 그 차익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익 거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차익 거래는 시장의 비효율성과 정치 불확실성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건데요.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거는 파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이거는 일물일가의 법칙하고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Law of One Price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가격이 어느 시장이든 가격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가격. 예를 들어서 24K 금 1온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서든 값이 같아야 됩니다. 환율을 감안해서 말씀입니다. 근데 런던에서는 싸고 파리에서는 비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파리에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런던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겁니다. 그죠? 짐 로저스 씨가 말하는 투자의 원칙 buy low, sell high 그랬는데, 이런 게 buy low, sell high가 동시적으로 딱 실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파리에서는 공매도를 취했으니까는 공급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할 겁니다. 런던에서는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 컨버징. 그것이 바로 이제 차익 거래 개념인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가격이 일치할 때 가서 파리에서 공매도 청산하고 런던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래서 가격 차이만큼 돈을 버는 것이 차익 거래가 되겠다. 자, 요즘 세상에도 차익 거래 있냐, 기회가 있는가? 흔히 보는 게 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비트코인당
어디를 가도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게 law of one price인데 업비트에서는 7,942만 원, 바이낸스에서는 6,441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가격의 괴리, 이걸 우리 이제 차익 거래할 기회가 낮다 하는 건데 그걸 또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필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더 비싸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유명한 샘 뱅크먼 프리드 있죠. FTX 기억하실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근데 파산했던 그 거래소 만든 이 사람, 그 유명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유태인일까요? 라고 잠시 질문을 드립니다. 답은 맞습니다. 예. 아니, 유태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ncestry.com이라든가 familysearch.org라든가 저런 genianet.org 이런 데 가시면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성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출력해 드립니다. 그리고 뱅크먼 프리드 그랬는데 프리드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주이시 아슈케나치 가문의 그쪽의 그 계열의 유태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뜹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헝가리 쪽에서 많이 살고 있다. 프리드 가문 사람들이 하는 게 나오고요. 뱅크먼 프리드 저의 이름이 자체가 이제 뭐 아버지가 뭐 뱅크먼 뭐 어머니가 프리드 이렇게 돼가지고 합쳐진 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각각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서 왔는지가 딱 드러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웹사이트 중에 하나 가시면은 저렇게 지도가 나오면서 어느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프리드 가문은 보시다시피 동구권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았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미국의 동부 지역에 이주해 가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동구권 쪽에 퍼져서 살던 유태인들의 종파를 아슈케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세파르딤이라고 하게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꼭지에서 같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민 2, 3세대 CEO들이 문화적 유산이 다 다를 텐데 그런 사람들이 문화적 유산이 다르면은 경영하는 데 스타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연구들도 이런 그 성씨 추적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서 연구하신 행동재무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소개해드리고 로스차일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각자의 문화적 유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일하는 워킹 컬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서 일해도 연락 빡세게 일합니다. 왜? 죽기 살기로 일해왔거든. 삼성에서 뭐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 현대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 그 컬처가 이민을 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work ethic 같은 데서 보면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 고용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 가서도 자기네 출신 국가에 일하는 컬처, 문화가 그대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밝혀지는 건데 월가 이민 2, 3세 CEO들이 더 위기에 강하더라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구엔 하겐돌프 에슈라기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들이 CEO들 수백 명의 이름을 다 추적을 했어요. 출신 국가 추적하고 그 출신 국가들이 문화적 색채가 어떤지 호프스테드 인덱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랑 매치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출신 국가들의 컬처럴 색채가 절제나 공동체주의적이거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 일을 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문화 출신의 이민이다. 그러면은 그 CEO들이 보다 더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합병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한다 하는 겁니다.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영 스타일이 나름 다 나타난다 하는 거 대단히 재미있는 발견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스차일드 얘기로 되돌아가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는데요. 차익 거래로서 큰 돈을 모았고